저는 베란다에 앉아 손자 지훈이가 공원에서 공립학교 친구들과 즐겁게 축구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어느새 13살이 된 지훈이는 친절하고 성실하며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제 이야기는 동네에서 전설처럼 회자됩니다. 수많은 아주머니들의 길에서 저를 붙잡고 제 경험이 어떻게 자신들의 가정의 경계를 설정하도록 용기를 주었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이들은 은혜를 모르는 자식들의 개인 은행 노릇을 그만두었고, 어떤 이들은 자신을 하인처럼 부리던 남편 곁을 떠났으며, 어떤 이들은 수년간의 감정적 학대 끝에 잃었던 자존감을 되찾았습니다. 어제 미경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영희 씨, 제 딸이 10년 내내 사치품 사라고 돈을 뜯어가고 저를 쓰레기처럼 취급했어요. 그런데 영희 씨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젠 그만이라고 말했어요. 지금은 간호사가 되어서 매주 일요일마다 저와 함께 식사해요. 우리 관계가 이렇게 좋았던 적이 없었어요. 이런 이야기는 매주 반복됩니다. 저는 의도치 않게 나이든 여성들의 지역사회 리더가 되었어요. 할머니 파워라는 카톡방을 운영하며 다 같이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를 지지합니다. 선우는 남자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완전히 꽃을 피웠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승진하여 이제 자기 부서를 관리하고 더 이상 두 가지 일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선우는 저희 집에서 세 블록 떨어진 작은 아파트에 사는데 소박하지만 깔끔합니다.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마다 저와 함께 식사하러 옵니다. 매번 만남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고 이야기와 웃음꽃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 일요일 선우가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결정이 가장 해방적인 결정이 될 줄은 몰랐어요. 이혼 말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수아 대신 엄마를 선택한 거요. 어른이 된 후 처음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지훈이는 우수한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성적은 사립학교에 다닐 때보다 훨씬 좋아졌고 이전에는 없던 사회적 감수성까지 키웠습니다. 며칠 전 집에 와서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친구 한 명을 저녁 식사에 초대해도 돼요? 그 아이네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시대요. 할머니, 지훈이가 덧붙였습니다. 그 집은 우리가 예전에 큰 집에 살면서 엄마가 항상 화내던 때 같대요. 기억한단다. 아가야, 나는 지금의 삶이 1000배는 더 좋아. 여기엔 평온함이 있거든. 수아는 2년 전 식당에서 만난 회계사와 결혼했습니다. 미경 씨가 동네 소문통에서 들은 바에 따르면 그들은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수아가 우리 곁을 떠나 자신만의 길을 찾았다는 사실이 기쁩니다. 우연히 몇 달 전 마트에서 수아를 만났습니다. 수아는 약간 수줍게 다가왔습니다. 영희 씨, 안녕하세요. 수아, 안녕. 지훈이는 잘 지내니? 아주 잘 지내요. 행복한 아이예요. 수아는 잠시 침묵하며 적절한 말을 찾으려는 듯 했습니다. 영희 씨, 그때 영희 씨 말이 다 옳았어요. 모든 것이 다요. 저는 선우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저는 남에게 의존하는 여자였고 소중한 것을 아끼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저는 원망 없이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깨달았다니 기쁘구나. 수아가 떠날 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존엄성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의 경제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가족의 은행이 아니었습니다. 제 저축은 크게 늘었고 집을 개조했으며 인생 처음으로 해운대 해변에 여행을 가고 중고 경차도 한 대 샀습니다.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영희 씨, 당신은 10년은 더 젊어 보여요. 그녀는 여전히 저의 가장 친구이자 소울메이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젊고 활기차고 힘이 넘칩니다. 지난달 시청에서 사회복지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노년층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 조정 역할을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김영희 여사님, 당신의 사례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같은 여성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즉시 수락했습니다. 이제 매주 24시간이라며
다른 할머니들이 존엄성을 되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들이 그녀를 집에서 내쫓고 집을 팔아 돈을 가로챈 후 자신들이 돌봐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녀를 창고에서 재우고 5 손주의 무료 보물로 부려먹었습니다. 김영희 여사님, 제가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옥순 여사님, 저는 69살에 다시 시작했어요. 당신은 69살에 다시 시작했어요. 당신은 온 세상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녀가 소송을 제기하고 품위 있는 거처를 찾고 품위 있는 거처를 찾도록 도왔습니다. 대한민국은 학대받고 무시당하며 가족들에게 착취당하는 할머니들로 가득합니다. 제 이야기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지난 일요일 지훈이가 제게 충격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른이 되면 아내에게 잘해줄까요? 왜 그런 걸 묻니? 아빠가 예전에 엄마에게 할머니한테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둔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아가야, 네가 이 점을 걱정한다는 것은 이미 다르다는 뜻이야. 할머니, 제가 언젠가 사람들에게 나쁘게 대하면 할머니가 저를 혼내주실 거죠? 이 말은 제게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지훈이는 자존감 있는 할머니와 인생의 여성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운 아버지를 본보기로 삼아 굳건한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커피를 마시며 제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봅니다. 그 비오는 밤은 전환점이자 저의 부활이었습니다. 저는 결코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을 배우는 것. 진정한 사랑은 존중과 친절을 포함한다는 것. 친절함은 어리석음과 같지 않다는 것. 당신을 학대하는 가족은 당신의 희생을 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자는 어떤 나이에도 자신을 재창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휴대폰은 것은 여자는 것입니다. 제 휴대폰은 끊임없이 울립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조언을 구하고 저에게 용기를 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하고 저에게 용기를 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하고 며칠 전 기자가 저를 찾아와 노년층 가정폭력에 대해 인터뷰했습니다. 김영희 여사님, 당신과 같은 일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의 존엄성은 어떤 안락함보다 소중합니다. 굴욕적인 동반자 관계보다는 외롭고 평화로운 것이 낫습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후회하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전국 각지의 여성들이 전화를 걸어 비슷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어젯밤 지훈이의 수학 숙제를 돕다가 지훈이가 제 마음을 가득 채우는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영웅을 쓰라고 하셨는데 제가 할머니를 쓸 거예요. 왜 나를 쓰니? 할머니는 제가 아는 유일한 분이에요. 슬픔을 힘으로 바꾸는 법을 아는 분이요. 오늘, 5년 후, 제 운명을 바꾼 그 비오는 밤으로부터 5년 후, 저는 용감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편안함보다 존엄성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과 손자까지 구했습니다. 나이든 여성들이 고개를 들고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을 존중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이야기가 가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한 여성이 이젠 그만 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밖에 서 있었다. 우리가 저녁을 먹고 있는 동안 수아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창문을 뚫고 들어왔다. 그 여자, 아직도 밖에 있어요. 내 며느리가 방금 내가 비를 맞고 서 있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한 것이다. 그들은 따뜻한 저녁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나는 이미 3시간 동안 서 있었다. 3시간 동안 비를 맞고 있었는데 내 가족들은 따뜻한 집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내가 그들의 집을 사주었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들을 무릎 꿇게 만들었다. 내 이름은 김영희, 올해 69살이다. 모든 것은 그 금요일 아침에 시작되었다.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잠에서 깨어났다. 3달 동안 손자 지훈이를 보지 못했다. 드디어 선우가 저녁 식사에 나를 초대했다. 엄마, 오늘 6시에 와요. 엄마를 보고 싶어요. 선우는 내 마음을 녹이는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5년 전 남편과 사별했다. 평생 집을 청소하고 음식을 팔고 온갖 일을 하며 아들을 키웠다. 이제 선우에게는 자기 가족이 생겼지만 나는 여전히 그들의 통장, 주택대출, 지훈이의 사립학교 학비, 자동차 할부금을 내고 있었다. 모두 내 연금과 평생 모은 저축에서 나갔다. 하지만 괜찮았다. 그날 오후 나는 정성껏 옷을 차려입었다. 주름진 얼굴에도 우아함을 느끼게 해주는 와인색 드레스를 골랐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진주 목걸이를 하고 특가로 산 프랑스 향수를 뿌렸다. 가족들에게 완벽하게 보이고 싶었다. 나는 시내 장난감 가게로 가서 지훈이가 지난번에 갖고 싶어 했던 변실 로봇을 샀다. 그리고 빵집에 들러 수아가 좋아하는 프랑스식 타르트를 샀다. 탈에 든 봉투가 무거웠지만 기쁨으로 가득 찬 마음은 가벼웠다. 나는 평소처럼 3번 버스를 타고 45분 동안 도시를 가로지르며 지훈이가 선물을 보고 45분 동안 도시를 가로지르며 하늘은 맑았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선우가 어릴 적 광장에 가서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던 때가 생각났다. 나는 그들의 고급 주택단지에 도착했다. 그곳은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곳이었다. 내 노력이 그들이 그곳을 살게 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정류장에서 네 블록을 걸어 그들의 집으로 갔다. 정원 딸린 2층짜리 집이었다. 등기부등본에는 내가 보증인으로 되어 있었다. 나는 6시에 정각의 초인종을 눌렀다. 약속된 시간이었다.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되었다. 수아가 문을 열었다. 억지 웃음을 지으며 그녀는 내가 지난달에 사준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영희 씨, 안녕하세요. 수아는 나를 안으로 초대하지 않았다. 지금 오시는 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손님들이 와 계시고 하지만 선우가 저녁 식사에 초대했는데 나는 혼란스럽게 말했다. 봉투가 더 무겁게 느껴졌다. 네. 하지만 아시잖아요.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선우에게 말해볼게요. 알겠죠? 안에서는 목소리, 웃음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구운 고기와 와인, 축하의 냄새가 났다. 하지만 나는 밖에서 기다렸다. 5분, 10분, 15분. 나는 다시 초인종을 눌렀다. 이번에는 선우가 문을 열었다. 내 아들, 내 자랑,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한 남자. 엄마, 아직도 여기서 뭐 해요? 선우는 당황한 듯 물었다. 네가 저녁 식사에 초대했잖아, 아들아. 그래서 왔어. 선우는 뒤를 돌아보며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는 듯 했다. 나는 뺨을 맞은 것 같았다. 마지막 남은 돈으로 선물을 사고 버스 2번 갈아타고 정성껏 차려입었는데 하지만 네가 초대했고 나는 지훈이에게 줄 선물도 가져왔어. 그리고 나는 알아요, 엄마. 하지만 복잡해요. 수아가 선우 뒤에 나타났다.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다. 영희 씨, 정말 오해예요. 다른 날에 오는 게 좋겠어요. 알겠죠. 우리가 당신을 더 잘 대접할 시간이 있을 때요. 마치 내가 갈 시간이 있을 때요. 그때 안에서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예요? 아빠? 아무도 아니야, 아들아. 중요한 사람 아니니 계속 먹어. 선우가 대답했다. 아무도 아닌 사람, 그의 할머니가. 아무도 아닌 사람. 알았어. 나는 낮게 말했다. 갈게. 하지만 나는 가지 않았다. 나는 거기 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때는 더 이상 버스가 다니지 않았다.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랑비였다.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랑비였다. 하지만 몇 분 물방울들이 내 회색 머리카락에 떨어졌다.
나는 문 옆 작은 처마 밑으로 숨어 내 가족의 문에 가싹 붙어 있었다.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 웃음소리, 건배 소리, 배경음악이 선명하게 들렸다. 누구야, 여보?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선우에게 물었다. 선우 엄마요. 수아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연락도 없이 와서는. 하지만 내가 초대했잖아. 아이고, 선우. 그 여자 오면 어찌 되는지 알잖아. 항상 집 문제, 지훈이 문제, 지훈이 문제, 온갖 불평을 늘어놓잖아. 내 마음은 더욱 산산조각났다. 내가 뭘 불평했다는 말인가. 나는 단 한 번도 부적절한 말을 한 적이 없었다. 항상 그들을 칭찬하고 옹호하며 감탄했다. 그리고 수아가 이어갔다. 그 여자 술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너무 격렬하고 감정적으로 변해. 격렬하고 감정적이라니. 그들이 내게 물 한 잔이라도 주었다면 다행이었을 텐데. 귀는 더욱 거세졌다. 나는 돌 조각상처럼 꼼짝 않고 서서 그들이 내 뒤에서 하는 말을 들었다. 만약 그 여자가 밖에서 병이라도 나면 어떡해. 선우가 약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드라마 그만 찍어. 분명히 갔을 거야. 네 엄마는 보기보다 강해. 하지만 나는 가지 않았다. 갈 수 없었다. 마치 내 다리가 그 대리석 바닥에 뿌리 박힌 것처럼 내가 돈을 보태어 산 집이었다. 1시간이 흘렀다. 물이 신발 속으로 스며들었고 옷이 주름진 피부에 달라붙는 것이 느껴졌다. 추워서 몸이 떨렸지만 내 안에 무언가는 움직이기를 거부했다. 나는 다시 초인종을 눌렀다. 이번에는 문이 열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마침내 선우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나타났다. 엄마, 아직도 여기 있어요? 병이라도 날 거예요. 아들아, 제발 들여보내줘. 적어도 몸이라도 닿게 해줘. 방해하지 않을게. 약속해. 엄마, 손님들이 불편해하세요. 엄마를 겨냥한 게 아니지만. 하지만 내가 네 엄마잖아, 선우. 너에게 생명을 주고 밤낮으로 일해서 네가 공부하게 하고 이 집 대금까지 낸 여자잖아. 선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또 시작이네. 수아가 엄마 오지 말라고 한 건데 엄마가 모든 걸 드라마로 만들고 있잖아. 드라마. 나는 단지 가족과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이야. 드라마. 내 아들은 순종적으로 문을 닫았다. 설명도 없이 나는 빗속에 남겨졌다. 눈물이 빗물과 섞이는 것이 느껴졌다. 선물 봉투는 흠뻑 젖어 포장지가 손에서 녹아내렸다. 나는 식당 창문으로 걸어갔다. 내가 작년에 사줄 레이스 커튼을 통해 완벽한 장면이 보였다. 테이블은 섬세한 식기류와 샹들리에 아래 반짝이는 크리스비를 내준 할머니, 가장 비싼 학교의 학비를 내준 할머니, 김영희, 크리스탈 잔으로 세팅되어 있었다. 우아한 사람들이 웃고 있었다. 지훈이는 높은 의자에 앉아 평화롭게 식사를 하고 있었다. 나는 비에 젖은 채 창문에 바싹 붙어 낮게 속삭였다. 그때 지훈이가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우리 눈이 초토화 마주쳤다. 지훈이는 내가 흠뻑 젖어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는 달려와 나를 안아주지 않았다. 그저 계속 식사할 뿐이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리고 나는 내 모든 대화를 완전히 되돌리는 말을 들었다. 아직도 밖에 있어. 수아가 친구들에게 말했다. 내가 서 있는 창문을 향해. 그들이 못 들어오게 했어. 불쌍하게 젖어 있는데 절대 안 돼. 그가 밖에 서 있고 싶으면 서 있으라고 해. 우리는 평화롭게 저녁 식사를 할 거야. 그가 파티를 망치게 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사람은 아이의 할머니잖아요. 항상 관심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해. 만약 우리가 들여보내면 그는 드라마를 시작하고 비난하고 그는 드라마를 시작하고 비난하고 감사할 줄 모를 거야. 불평할 거고 감사할 줄 모를 거야. 그는 우리가 할 수 있을지도. 무엇을? 하지만 내가 초대했잖아. 네가 불쌍해서 그를 초대했잖아. 평소처럼. 하지만
그가 우리를 어떤 상황에 처하게 하는지 봐. 손님이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지훈이가 혼란스러운 듯이 고개를 들었다. 왜 할머니를 못 들어오게 해요? 어른들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아가야, 네 할머니는 이제 가야 해. 하지만 나는 가지 않았다. 갈 수 없었다. 마치 고통이 나를 그 자리에 박아 놓은 것처럼. 또 2시간이 흘렀다. 무자비한 비 아래서 완전히 2시간. 내 고통을 비웃는 듯이 더 이상 손가락이 차갑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도 몸이 패배를 받아들인 듯 덜리지도 않았다. 하지만 영혼은 여전히 굴욕감에 불타고 있었다. 3시간, 완전히 180분, 빗속에서 낭비된 내 인생의 시간. 그리고 내 가족은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식사를 하고 있었다. 물이 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정성껏 한 화장을 지웠다. 포장지는 완전히 녹아내려 지훈이의 로봇과 축축하고 부드러워진 타르트 뭉치가 우아했던 포장지 안에 그대로 드러났다. 하지만 가장 아픈 것은 추위도 비도 옷이 망가진 것도 아니었다. 바로 내 가족들에게 내가 그저 방해물일 뿐이라는 깨달음이었다. 그때 안에서 복도 발소리가 들렸다. 희망, 어쩌면 선우가 나를 찾아오는 걸까? 어쩌면 선우가 나를 찾아오는 걸까? 어쩌면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은 걸까? 하지만 선우가 아니었다. 수아였다. 와인잔을 들고 창문으로 걸어왔다. 수아는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내다보았다. 그녀는 흠뻑 젖어 떨고 있는 나를, 그리고 내 발치에 망가진 봉투를 보았다. 그리고 웃었다. 연민이나 걱정의 웃음이 아니었다. 만족의 웃음. 마치 내 고통을 즐기는 듯이. 그녀는 몇 초간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연극을 보는 것처럼.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친구들을 보는 것처럼. 친구들이 물었다. 아직도 있어요? 친구들이 물었다. 하지만 지칠 거예요. 개처럼 서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는 연극. 연극? 조정. 내가 평생 가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일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들을 부양했는데, 그리고 수아가 목소리를 높여 내가 또렷이 들리도록 말했다. 누군가 개입할 때가 됐어요. 그 여자는 항상 돈 좀 보태줬다고 함부로 드나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 좀 보태줬다고 보태줬다고라니. 마치 내가 매달 5원씩 그들의 계좌로 의료보험, 주택대출, 지훈이 학비료 보험, 그를 들여보낼 텐데. 밖에서 너무 비참해 보여. 다행히 당신은 내가 아니에요. 여긴 내 집이고 내가 누가 들어올지 결정해요. 집 등기부등본에는 내가 보증인으로 되어 있었다. 15월 할부금은 내 계좌에서 나갔다. 선우가 식당에 나타났다. 수아, 벌써 9시야. 엄마가 저기서 3시간 동안 있으면 병이라도 날 거야. 그럼 가라고 해. 아무도 그를 붙잡고 있지 않아. 하지만 그때는 버스가 없어. 택시를 부르거나 걸어가라고 해. 걷는다고? 우리 집까지 10여 킬로미터를. 택시는 내 지갑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쓸 텐데. 수아, 제발. 엄마잖아. 엄마이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해야지.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 항상 피해자인 척하고 항상 우리가 숭배해야 할 순교자처럼 행동해. 그때 지훈이가 식탁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달려왔다. 할머니, 영희 할머니. 지훈이가 소리쳤다. 작은 손이 유리창에 가았다. 나는 기쁨에 떨었다. 내 손자가 나를 보았다. 나를 불렀다. 하지만 수아가 지훈이의 팔을 잡고 다시 끌어당겼다. 지훈아, 안 돼. 네 할머니는 피해자 놀이를 하는 거야. 무시해. 하지만 비가 오잖아요. 어른들은 가끔 관심을 끌려고 이상한 짓을 해. 네 할머니는 지치면 갈 거야? 빗속에서 가족이 존엄성을 보여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놀이라고?
선우, 네 아들을 좀 말려. 수아가 네 아들에게 권위적으로 말했다. 선우는 평소처럼 순종했다. 선우는 평소처럼 순종했다. 괴리와 질품이 보였다. 할머니를 귀찮게 하지 마. 할머니를 귀찮게 하지 마. 할머니를 귀찮게 하지 마. 할머니는 가고 싶으면 갈 거야. 손자가 유리창 너머로 선다가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할머니를 옹호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때 나는 그들을 영원히 잃었음을 알았다. 비가 내 머리 위로 계속 떨어졌지만 더 이상 감정적인 고통은 어떤 육체적인 불편함보다 더 컸다. 나는 젖은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미경 씨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몇 개 있었다. 저녁 식사는 어땠는지, 모든 것이 괜찮은지, 사랑스러운 손자는 어땠는지 묻는 메시지였다. 답장할 수 없었다. 내 경험을 설명할 말이 없었다. 기억하고 있던 번호였지만 이런 상황에서 사용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하나, 둘, 셋. 신한은행 고객 서비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좋은 저녁입니다. 차가운 비와 감정적인 황폐함 속에서 나는 계좌를 동결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 물론입니다, 고객님. 고객 번호와 신분증 번호를 알려주십시오. 내 손가락은 추위 때문인지 결심 때문인지 마비된 채 오퍼레이터가 요청하는 완벽한 정보를 눌렀다. 김영희 고객님, 공동명의자 및 다른 보증인이 있는 계좌가 몇 개 있으신데요. 나는 심호흡을 했다. 창문 너머로 수아가 손님들에게 디저트를 내고 있는 것이 보였다. 지훈이가 어른들의 말에 웃고 있었다. 산우가 와인잔을 들고 건배하고 있었다. 아마도 내 일주일치 식비보다 비쌀 와인일 것이다. 전부 다요. 나는 어디서 나왔는지 뭐를 따놓았는지 뭐를 따놓았는지 뭐를 따놓았는지 뭐를 따놓았는지 뭐를 따놔 보증인이 있는 모든 계좌를 동결하고 싶습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여기 급여, 계좌 4587, 저축 계좌 141, 공동 계좌 7890과 5432, 그리고 주택대출 보증인 계좌도 있습니다. 모두요. 각 번호는 내 삶의 한 조각이었다. 급여 계좌는 내 연금이었다. 저축 계좌는 내 연금이었다. 저축 계좌는 40년 동안 한 푼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다. 공동 계좌는 선우가 집과 지훈이 교육이 사용하던 돈이었다. 모두요. 내가 반복했다. 고객님, 이 계좌들은 고객님의 허가였다. 고객님의 허가였다. 그 우아함은 재작년 이맘때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완전히 확실합니다. 절차는 완벽합니다. 2시간 안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고객님의 요청은 번호 789456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자 기묘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3시간 만에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다. 나는 창문에서 마지막으로 떨어져 나와 문으로 걸어갔다. 긴급 상황인 듯 초인종을 계속 눌렀다. 이번에는 수아가 문을 열었다. 분명히 자신이 난 표정이었다. 영희 씨, 못 들어온다는 말이 어느 부분에서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수아가 혼란스러워 보였다. 작별 인사요? 그래. 메시지는 이해했어? 이 집에서는 내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 수아의 표정이 살짝 변하는 거. 수아의 표정이 살짝 변화에는 어쩌면 애원이나 드라마를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네가 교장이 했다니 기쁘네. 무슨 뜻이에요? 중요한 건 없어. 그냥 선우와 네가 모든 지출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할 뿐이야. 수아가 비웃었다. 제발 영희 씨, 우리를 위협하지 마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영희 씨는 우리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지훈이 없이는, 선우 없이는, 선우 없이는, 선우 없이는, 선우 없이는, 사유희 씨 인생은 온통 이 가족을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내가 간단하게 대답했다. 내 인생이 너희를 중심으로 돌아갔지. 하지만 오늘 밤 바뀌었어. 정말 드라마네요. 제발.
선우가 수아 뒤에 나타났다. 엄마, 가셔야죠. 택시 불러드릴까요? 아들이 내 얼굴에 문을 닫았다. 이제 내가 어떻게 집에 갈지 걱정하는 건가? 너희의 어떤 것도 필요 없어. 아들아, 절대 이러지 마세요. 엄마, 수아한테 손님들이 있는 거 알잖아요. 내일 이야기예요. 알겠죠? 내일 이야기예요. 알겠죠. 네가 왜 이렇게 달라졌니? 내가 왜 이렇게 달라졌니?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처럼?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현실을 직시하는 거야. 수아가 참을성 없게 말했다. 좋아요. 이제 막장 드라마는 끝내고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완벽한 저녁 식사, 완벽한 삶. 나는 몸을 돌려 걸어갔다. 엄마, 선우가 소리쳤다. 어떻게 집에 갈 거예요?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나는 빗속을 걸었다. 돌이 깔린 길을 따라 집으로. 선물 봉투가 발에 매달려 있었지만 오늘 밤 처음으로 가볍게 느껴졌다. 큰 길에 도착하자 파란색 택시 운전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여사님, 괜찮으세요? 흠뻑 젖으셨네요. 내가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휴대폰이 울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은행에서 온 확인 메시지였다.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모든 계좌가 성공적으로 동결되었습니다. 새로운 승인이 있을 때까지 거래는 불가능합니다. 내일은 정말 재미있을 것이다. 밤 11시 나는 집에 도착했다. 완전히 흠뻑 젖었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웠다. 와인색 드레스를 벗고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다. 가장 편안한 잠옷을 입고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악몽도, 선우의 지출에 대한 걱정도, 수아의 불평도, 50kg의 짐을 그 집 문 앞에 남겨두고 온 것에 대한 불안감도 없었다. 다음 날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오전 8시 나는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다. 평소처럼 진한 블랙커피를 내리고 식빵을 구워 직접 만든 과일잼을 발라 베란다에서 아침 식사를 했다. 밤새도록 휴대폰은 조용했다. 이상했다. 보통 선우가 내가 집에 안전하게 도착했는지 물어보는데 하지만 어젯밤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뀌었다. 9시 반 초인종이 울렸다. 창문 밖으로 미경 씨가 빵을 들고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좋은 아침, 영희 씨. 어젯밤 저녁 식사는 어땠어요? 표정이 너무 편안해 보여요. 나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모든 굴욕적인 세부사항, 수아의 잔인함, 빗속에서 보는 모든 순간까지. 미경 씨는 모든 순간까지. 미경 씨는 누린 순간까지. 미경 씨는 눈을 크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당신이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했는데 그들이 무릎 꿇고 애원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해동되지 않을 거야. 미경 씨가 웃었다. 이 새로운 영희 씨가 너무 좋아요. 이제 우리 시다나 떨 시간이에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선우였다. 받아봐. 미경 씨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재미있을 거야. 여보세요? 엄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좋은 아침, 아들아. 어떻게 지내니? 엄마, 그런 척하지 마세요. 카드들이 전부 안 돼요. 수아가 마트에서 난리 쳤어요. 은행에서 계좌가 동결됐다고 해요. 아, 그래요.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내 돈이고 나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공유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니까. 엄마, 과장하지 마세요. 수아가 손님들 때문에 긴장했어요. 엄마도 알잖아요. 그 여자 성격.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야.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야. 이럴 순 없어요. 하지만 이럴 순 없어요. 우리에게는 지출이 있고 지훈이 학비가 오늘 빠져나가야 한다고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수아가 뒤에서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아, 계좌 해동하라고. 그가 다른 일을 찾아야 한다고. 아주 좋은 소식이네. 엄마, 제발 집에 와서 이야기해요. 나는 그 집에 발걸음을 들이지 않을 거야.
수아가 내게 무릎 꿇고 애원할 때까지는 마치 개를 대하듯이, 마치 개를 대하듯이, 마치 개를 대하듯이, 마치 개를 대하듯이 3시간 동안 빗속에 서 있던 게 과장이라고? 선우, 엄마 좀 봐. 미경 씨는 입을 가린 채 웃음을 참았다. 선우, 그 여자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아들아, 지난 5년간 내가 네 주택대출, 신용카드, 지훈이, 의료보험, 휴가비까지 다 냈어. 유일한 보답은 굴욕이었어.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난번에 수아가 뭐라고 했더라? 지난번에 저녁 식사에 초대했잖아. 내가 애원할 필요도 없이. 너희는 그 권리를 잃었어. 나는 전화를 끊고 무음으로 전환했다. 미경 씨가 박수를 쳤다. 브라보.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내겐 소름이 돋았다. 고마워. 하지만 이제 시작이야.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다. 창문 밖으로 선우의 차가 마당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선우와 수아가 차에서 내려 문으로 붉게 부어 있었다. 선우는 절망적으로 보였다. 왔네. 내가 말했다. 미경 씨가 일어나 자리를 비켜주려 했다. 절대 안 돼. 내 증인이 되어줘. 엄마, 제발 이야기 좀 해요. 문 앞에서 이야기해도 돼. 미경 씨가 증인이라고요. 수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수아가 한 발짝 다가왔다. 여미 씨, 어젯밤은 정말 죄송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손님들도 있고, 무슨 말을 하는지 손님들도 있고, 무슨 말을 하는지 생각도 못했어요. 3시간, 그 말들,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 밖에 서 있고 싶으면 서 있으라고 해라는 말이었니? 그리고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는 말이었니? 또 무엇이 미안해요? 무엇이요? 수아, 어젯밤에 많은 말을 했잖아. 내가 조종하는 여자라고, 이건 순전히 연극이라고, 밖에 서 있는 건 개 같다고. 수아가 말을 더듬었다. 저는 그런 말 안 했어요. 네가 안 했다고? 네가 그랬어.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어. 내가 복잡한 여자고 항상 관심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한다고. 선우가 놀라서 수아를 바라보았다. 네가 그런 말을 했다고? 선우,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 말들 때문에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알게 됐으니까. 김영희 씨, 제발 계절을 해동해 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네가 진정으로 애원할 때까지는 해동되지 않을 거야. 무릎 꿇고 수아가 분개했다. 그건 굴욕이에요. 내가 3시간 동안 빗속에서 가족이 존엄성을 보여주기를 기다린 것도 굴욕이야. 선우가 개입했다. 엄마, 합리적으로 주입했다. 합리적으로 좀 해요. 그건 진심이 아니야. 편의를 위안했잖아요. 네가 여기 무릎 꿇고 미경 씨가 증인이 돼서 애원하라고. 잔인하게? 너무 지나쳐. 이건 협상이 아니야. 나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수아가 절망과 상처, 그리고 자존심이 뒤섞인 목소리로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녀가 자존심과 거절, 그리고 내 앞에서의 굴욕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겪는 것을 보았다. 좋아요. 빗속에서 무릎을 꿇을게요. 수아 누가를 꿇을게요. 수아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수아가 내 문 앞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타일에 닿았다. 내가 수년 전 내 저축으로 이 작은 집을 샀을 때 깔았던 타일이었다. 김영희 할머니, 수아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없다. 애원하기 시작했다. 내가 귀를 막고 기다리게 한 것에 대해, 제가 개가 되리게 한 것에 대해. 제가 개가 되라고 말했잖아요. 제가 개더랬잖아 했다. 애원하라고? 나를 조종하는 여자라고 불렀잖아. 또 뭐라고? 수아가 심호흡을 했다. 제가 복잡한 여자라고 말했잖아요. 또 무엇을 말해야 하는데요? 또 무엇을 말해야 하는데요? 내가 당신에게 개입할 때가 됐어라고 말하라고? 당신이 우리를 위해 한 모든 일을 인정하지 않아서
자기 집에서 나를 존중하지 않아서. 미경 씨는 눈을 크게 뜨고 선우는 불편한 듯 몸을 뒤척였다. 그녀의 우아한 듯 몸을 뒤척였다. 자신은 일엄 쓸 거라고 약속하세요. 약속. 수아가 낮게 속삭였다. 나는 듣지 못했다. 내가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약속. 이제 두 번째 부분. 두 번째. 선우가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사과가 첫 번째 단계라는 뜻인가요? 이제 새로운 규칙이 있다고요? 무슨 규칙이요? 수아가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이것이 잠시 동안만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선우와 수아는 꾸중 듣는 학생들처럼 앉아 있었다. 미경 씨는 이미 웃음을 터뜨렸다. 규칙일. 내가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너희의 개인 은행이 아니야. 오늘부터 너희가 모든 지출을 책임져야 해. 하지만 엄마, 내가 좀 놀게 해줘요. 선우가 애원했다. 규칙이. 지훈이의 기본 생활비만 지원할 거야. 지훈이 학비, 식비. 하지만 피아노, 수영, 영어 같은 추가 비용은 너희가 책임질 때까지는 끝이야.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규칙상. 더 이상 고급 식당 여행, 내 돈을 사용하는 일은 없어. 여행 명품 옷, 내 돈을 사용하는 일은 없어. 내 돈을 사용하는 일은 없어. 엄마, 만약 수아가 직업을 찾는다면 고려해 줄 건가요? 하지만 내 돈을 써서 습관적으로 써서. 하지만 너희는 내 돈을 써서 습관적으로 있어. 규칙사. 내가 무자비하게 계속했다. 수아는 30일 이내에 직업을 찾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모든 재정 지원은 영원히 중단될 거야. 30일요. 수아가 소리쳤다. 너무 짧아요. 어제 제가 빗속에서 당한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거려. 미경 씨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규칙오, 나는 너희에게 약속을 받고 싶어. 함부로 오지 않고 문 밖에서 기다리게 하지 않겠다고. 선우는 힘들어 보였다. 규칙서. 엄마, 우리가 집 문제로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건 엄마 돈이야. 규칙 7. 수아는 손님들에게 어른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줘야 해. 그게 어제 내가 네 말들을 들었을 때 느낀 굴욕이야. 수아가 도움을 청하듯 선우를 바라보았지만 선우는 내게 반항할까봐 두려워했다. 규칙 8. 규칙 9. 추가가 말했다. 그럼 빨리 직업을 찾아야지. 다른 너희는 공동계좌라고 모든 수입을 실시간으로 입금해야 해. 계정적으로 책임지는 버블 끝이야. 기존 카드만으로 충분해. 규칙이려. 내가 웃으며 말했다. 가장 중요한 규칙이야. 그들이 동시에 물었다. 무엇인데요? 단 한 번의 불순종. 단 한 번의 굴욕. 단 한 번의 모욕. 내가 영원히 끝낼 거야. 두 번째 기회는 없어. 침묵이 흘렀다. 수아가 흐느꼈다. 선우, 모든 규칙에 동의할 거야. 제가 물었다. 선우가 낮게 말했다. 네. 수아는 눈물로 대답했다. 완벽해. 미경 씨는 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그가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희 할머니, 수아가 살려고 애쓰는데 언제 계좌를 해동할 거예요? 언제 진정한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수아가 언제 직업을 찾을까요? 언제 저를 진정으로 존중할까요? 언제 손님들을 제대로 대접할까요? 그동안은 현금으로 버텨야지. 선우가 지갑을 꺼냈다. 2억만 원짜리 지폐 몇 장뿐이었다. 2억만 원짜리 지폐 몇 장뿐이었다. 수아가 덧붙였다. 5억만 원. 수아가 덧붙였다. 그럼 돈 관리 잘해. 변할 때까지. 수아가 일어섰다. 만약 30일 안에 직업을 찾다. 내 돈이고 내가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해. 선우가 애원하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제발. 수아가 변할 거예요. 그는 무릎 꿇고 애원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지. 진심이 아니었다. 우리가 뭘 해야 하는데요? 수아가 절망적으로 물었다. 여름 내내 저는 너희 집을 위해 일했지만 내 돈은 아니었어. 나는 가족의 가장이야.
우리는 만들 거야. 선우가 희망 없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자니요. 그날 오후 그들은 빈손으로 고개를 숙인 채 떠났다. 나는 창문으로 그들이 절망적인 몸짓으로 이야기하며 멀어지는 것을 보았다. 김영희 씨, 그들은 갔어요. 미경 씨가 말했다. 당신은 영웅이에요. 우리 나이의 모든 여성들이 당신의 용기로 영감을 받길 바랍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내 휴대폰을 울리지 않았다. 이전에는 지출 요청, 불평, 수아의 사치스러운 주문으로 끊임없이 울렸지만 미경 씨는 매일 오후 커피를 마시러 왔다. 동네에 소문이 퍼졌다. 이웃들이 나를 축하하러 왔다. 영희 씨, 우리 모두 그 며느리가 당신 피를 빨아먹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사칭이 사는 미영 씨가 말했다. 당신이 수도꼭지를 잠글 용기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5일째 수아가 문 앞에 나타났다. 얼굴은 핏기였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다. 일주일 전에 우아하고 오만한 여자가 아니었다. 김영희 할머니,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문 앞에서 이야기해도 돼. 사적인 일이야. 수아가 손님들에게 말했다. 나는 나중에 우리가 사적인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수아는 아랫입술을 깨물며 긴장했다. 매일 직업을 찾고 있지만 저는 35살이고 8년 동안 일한 적이 없어요. 경력도 없고 아무도 저를 환영하지 않아요. 현실 세계는 이래요. 김영희 할머니, 제발 선우가 어제 동료에게 돈을 빌려 식료품을 샀대요. 당신은 뭘 돕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원하고 있어. 네가 나를 쫓아내고 굴욕을 겪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쫓아내고 굴욕을 기건 아니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말해달라고? 내 상처를 치유하는 것에 대해. 네가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무릎 꿇었지만 언젠가는 진심으로 그렇게 할 거야. 수아가 울었다. 또 뭘 원하세요? 네가 그 잘난 친구들에게 가서 진실을 말하라고. 네가 나를 3시간 동안 빗속에 있게 하고 나를 동물처럼 대했다고. 내를 동물처럼 대했다고. 이런 일이 일어난 이 여성이기 때문이라고. 그건 굴욕이었어. 이제 나는 내가 느낀 것을 알고 있어. 그들에게 말할 수 없어. 그들에게 말할 수 없어. 그들에게 말할 수. 수아는 싼 소매로 눈물을 닦았다. 명품이 없는 그녀의 모습을 처음 봤다. 계절을 해동하는 첫 단계예요. 하지만 충분하지 않아. 또 뭘 원해요? 진정으로 직업을 찾으라고? 그냥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매일 나가서 문을 두드리고 필요하다면 구걸까지 해. 가서 집을 청소하라는 건가요? 집단에 가서 서빈 일을 물어보라고요? 마트에서 일하라고요? 마트에서 일을 거듭었다. 수아가 말을 더듬었다. 해가 뜨고 질 때마다 일했지만 내 가족은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았어. 나는 몰랐다고? 물론 알았지. 그냥 신경 쓰지 않았을 뿐이야. 수아는 내 문 앞에 서서 그녀의 특권적인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김영희 할머니, 약속은 약속이에요. 약속은 약속이에요. 바람에 날려가는 것은 사실이 아니야. 나는 기회를 주고 있어. 기회. 25일 안에 어떤 일이든 찾아야 해. 새로운 단호함과 실질적인 것입니다. 수아, 열어봐요. 말할 필요 없어. 그는 스스로 알게 될 거야. 나는 아들이 있고 지훈이는 내 손자야. 내 딸은 잘 지낼 거야. 왜냐하면 내가 용감하기 때문이지. 하지만 너는 가족의 자리를 얻어야 해. 수아는 그날 왔을 때보다 더 창백하게 떠났다. 이틀 후 선우가 나를 찾아왔다. 선우도 엉망으로 보였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모습이었다. 겸손했다. 엄마, 들어와도 돼요? 물론이야, 아들. 선우는 작은 거실에 앉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주위를 둘러보았다. 엄마 집은 항상 따뜻했어요. 선우가 말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네가 바빴기 때문이지. 내가 집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 생각하느라. 맞아요. 엄마 말이 맞아요. 모든 일이 제가 생각하는 대로였나요? 나는 선우를 놀라서 바라보았다.
네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니? 엄마, 이 모든 일들이 며칠 전 제 눈을 뜨게 했어요. 수아가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치면서 제가 쓸모없고 가족을 부양해서요. 엄마 돈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없었을 거라고 했어요. 제가 아버지가 있어서만 취해졌다고 했어요. 엄마, 마치 칼에 찔리는 것 같았어. 내가 많은 말을 했어요. 친구들이 저를 비웃는다고 했어요. 친구들이 저를 비웃는다고 했어요. 그 할망구, 그 늙은 할망구라고? 내가 그 늙은 할망구, 내가 그 말을 처음 들었을 잘할까봐 두려워요. 지훈이가 완전한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를 이용하는 거야. 너를 이용하는 거야. 아들아, 네가 어른이 되면 두 사람이 서로를 미워하며 함께 사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낫다는 걸 깨닫게 될 거야. 선우는 울었다. 40년 된 아들이 바다처럼 울었다. 엄마, 수아와 결혼한 건 큰 실수였어요. 언제부터? 이 모든 날 동안 건 큰 실수였어요. 이 모든 날 동안 돈이 없으니 현실을 직시하게 됐어요. 그녀의 진정한 모습은 이기적이고 잔인하고 물질적이에요. 그런데도 엄마는 나 대신 그녀를 믿었고 매일 저를 믿었고 매일 저를 믿었고 매일 저기에요. 엄마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성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엄마는 저를 존중하지 않는 여자에게 제 인생을 망치게 내버려뒀어요. 그날 처음으로 내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나는 너를 결코 잃지 않았어. 하지만 너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해. 어떤 결정이요? 사랑 없는 결혼을 끊을 것인지 같은 결정. 선우가 몸을 숙였다. 엄마, 수아가 지훈이를 데리고 갈까봐 두려워요. 양육비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선우, 멈춰. 그리고 용감해져. 네가 죽을까봐 두려워. 내가 널 혼자 두었니? 네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3가지 일을 하는 것이 두려웠니? 아니, 엄마는 항상 강했어요. 저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들아, 너는 강해질 수밖에 없었어. 너에게는 그 기회가 없었어. 미지의 세계를 두려워하지 마. 김현희 여사님, 군 관계자입니다. 지훈이의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다. 이번 달 학비가 밀려서요. 나는 선우를 바라보았다.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나 밀렸니? 이번 달까지 해서 1일 10만 원이에요. 추가로 8년형만 원이에요. 추가로 8년형만 원이 더 필요하고요. 금요일까지 납부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여사님. 하지만 그 후에는 중단해야 할 겁니다. 지훈이가 전학 가야 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말했다. 내 손자이죠. 하지만 저는 그의 교육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왕처럼 살도록 내버려둔 부모님들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왕처럼 살도록 내버려둔 부모님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럼 수아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공립학교를 못 다니게 되는데요. 제가 다녔던 학교처럼, 몇 년 전 당신이 다녔던 학교처럼, 몇 년 전 당신이다.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할게요. 아들아, 약속은 끝이야. 오직 사실만이 중요해. 내가 뭘 해야 하니? 제 삶을 통제하세요. 수아에게 3일 안에 직업을 찾지 않으면 결혼이 끝날 거라고 말해주세요. 너무 유치해. 무슨 유치하다는 말이야? 엄마를 세쇼. 엄마를 3시간 동안. 엄마를 3시간 동안이야? 하지만 조건제 조건. 하지만 조건제 조건. 하지만 선우, 수아는 네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할 거야. 사치 없이 소박하게 살고 절약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해. 받아들일 수 있니? 네. 2번째 조건. 내 노력과 희생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해. 받아들일 수 있니? 네. 3번째 조건. 만약 네가 다시 결혼한다면 내 가족에서의 내 위치를 받아들여야 해. 내 가족에서의 내 위치를 받아들여야 해. 받아들여야 해. 받아들일 수 있니? 받아들여야 해.
그럼 집에 가서 수아와 이야기해봐. 이 시간 안에 직업을 찾지 못하면 결혼이 끝날 거라고. 선우는 그날 오후 혼란과 긴장감에 휩싸인 채 떠났다. 나는 그의 결정을 기다렸다. 이 시간, 밤 11시, 수아가 분노에 차서 문을 열었다. 이 문 열어. 수아가 소리쳤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붉게 충혈된 눈으로 나타났다. 감히 선우에게 그런 생각을 심어주다니. 무슨 말을 한 거예요? 그는 3일 안에 직업을 찾지 못하면 결혼이 끝날 거라고 말했어. 그는 내 말을 듣지 않아. 그는 내 말을 듣지 않아. 마지막으로 언제 경제적으로 기여했니? 언제 내가 집을 돌보고, 지훈이를 돌보고, 지훈이 학교에 보냈니? 네가 나에게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했잖아. 수아, 변하지 않아. 김영희 할머니, 제발 제 결혼을 망치지 마세요. 나는 네 태도를 망치고 있는 거야. 내가 뭘 해야 해? 내가 뭘 해야 하니? 내가 뭘 해야 하니? 내가 뭘 해야 하니? 내가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어야 해? 어떤 일이든 간에. 불가능해. 너무 어려워. 나는 너희가 스스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둘 거야. 나는 지훈이의 기본적인 것만 도와줄 거야. 수아, 그건 불공평해요. 무슨 불공평? 69살 여자가 두 성인을 부양하기 위해 일하지만 우리는 당신이 필요해요. 너희는 내가 필요하지 않아. 너희는 내가 필요하지 않아. 너희는 내가 필요하지 않아. 너희는 내가 필요하지 않아. 너희는 내 돈이 필요한 거야. 김영희 할머니, 제발. 수아는 거에 흐느꼈다. 만약 내가 정말 나가서 직업을 찾지 않고 금요일까지 직업을 찾지 않고 금요일까지 않고 왜냐하면 아들은 사랑받는 여자를 받을 자격이 있고 이용하는 여자가 아니니까요. 아니, 선우를 사랑해요. 아니, 수아. 너는 선우에게 편안한 삶과 돈을 사랑하는 거야. 그게 아니야. 진정한 사랑은 싸우는 거야. 직업을 찾아서 가족을 부양하는 거야. 내가 없으면 어떻게 돼? 사랑을 위해 싸우는 것. 수아는 그날 밤 떠났지만 그녀의 마지막 통첩은 분명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녀가 소박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서는 것을 보았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수아가 일하러 가는 모습이었다. 금요일이 왔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오전 7시 내가 평화롭게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선우가 지훈이의 손을 잡고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엄마, 들어와도 돼요? 물론이야. 무슨 일이야? 수아가 직업을 구했어요. 선우가 웃으며 말했다. 식당 웨이트리스요. 오늘부터 시작해요. 그녀가 다 시작해요. 나는 놀랍고 자랑스러웠다. 그녀가 진정으로 그렇게 할 줄은 몰랐다. 왜 여행 가방을 들고 있니? 어젯밤 수아했니? 선우가 한숨 쉬며 말했다. 중산층 여자가 되는 것보다 죽는 게 낫대요. 웨이트리스 같은 직업을 가진 남자와 결혼하지 않았대요. 그가 말한 진정한 말은 만약 네 엄마가 내 생활 방식을 유지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관계는 의미가 없어였어요. 우리 관계는 의미가 없어였어요. 나는 할머니, 우리 관계는 의미가 없어였어요. 할머니, 김영희 할 말이 없어였어요. 할머니, 김영희 할머니. 그녀의 진정한 얼굴이 드러났다. 네가 뭐라고 대답했니? 나는 지훈이의 키에 맞춰 쪼그리고 앉았다. 아가야, 네 엄마는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한단다. 하지만 가끔 어른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함께 살 수 없어. 나는 너와 아빠와 함께 살고 싶어. 네가 원한다면. 지훈이의 눈이 빛났다. 네. 여기는 항상 평화롭고 할머니는 항상 친절해요. 아들아, 제가 선우에게 말했다. 네 결정이 완전히 확고하니? 네. 휴대폰이 울렸다. 수아였다. 받아봐. 선우가 말했다. 물론이야. 김영희 할머니, 수아입니다. 선우가 나에게 말해줬어. 직업을 구한 것을 축하해. 축하하지 마요. 끔찍해요. 8시간 동안 고친 손님들과 싸워야 해요. 비참해요.
현실 세계에 온 걸 환영해요. 김영희 할머니. 우리가 고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할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예전처럼 재정적으로 도와준다면? 아니, 수아, 선우는 이미 결정했어. 하지만 그는 지훈이를 학교에 보내지 못해. 지훈이가 학교를 못 다닌다고? 그리고 그가 재정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그때 수아가 저쪽에서 소리쳤다. 그건 불법이야. 내 아들을 빼앗을 수 없어. 나는 네 아들을 빼앗지 않았어. 네가 가족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결정했잖아. 나는 소송을 제기할 거야. 무슨 돈으로 변호사를 살 건데? 수아가 분노에 차서 선우를 끊었다. 선우가 불안하게 물었다. 선우가 불안하게 물었다. 엄마, 그가 법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들아, 어떤 여자도 게으름 때문에, 아들아, 어떤 여자도 게으름 때문에 아들아. 다음 달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달이었다. 선우는 파트타임으로 2가지 일을 하게 되었고 지훈이는 곰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모든 예상과 달리 지훈이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 할머니, 지훈이가 어느 날 숙제를 하다가 말했다. 왜 엄마는 항상 돈 때문에 화를 냈어요? 더 사려 깊고,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하고, 더 감 행복을 몰랐기 때문이야. 네, 정말요, 할머니. 여기는 싸움도 없고, 지훈이가 잠든 후, 우리는 선우가 어릴 적처럼 이야기했다. 엄마, 선우가 어느 날 반말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엄마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엄마가 수아가 엄마에게 함부로 대하도록 내버려둔 것도 제 잘못이에요. 아들아, 정말이야.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도왔으니까. 엄마는 나에게 아주 중요한 달이 도왔으니까. 마침내 수아가 선우를 찾아와 애원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은 협상도, 조건도, 구매도 아니라고 말했다. 1년 후 나는 베란다에 앉아 작은 정원을 가꾸고 있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김영희 여사님, 지훈이 담임 선생님입니다. 손자분이 학교에서 가장 예의 바르고 행복한 아이라는 것을 축하드리고 싶어서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할머니들에게 강연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어떤 상황에 대해 강연인가요? 가족이 그들의 돈 때문에 아이를 이용하는 상황이요. 당신의 이야기는 동네에서 아주 유명해요. 우리 나이의 여성들이 당신을 아주 존경하고 당신이 그들에게 개입할 용기를 주었다고 말해요. 나는 웃었다. 제 이야기를 유명하다고 하셨죠? 네. 나는 강연을 수락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한 무리의 할머니들이 우리 집으로 와서 경험을 공유했다. 나는 이들이 우리 집으로 와서 경험을 공유했다. 탄엄성을 되찾는 것은 존엄성을 내렸고 그들의 삶은 크게 개선되었다. 며칠 전 미경 씨가 실수로 전화를 걸어왔다. 그녀는 수아라고 생각했다. 영희 할머니. 미경 씨가 흐느끼며 말했다. 2년이 지났고 저는 당신이 가르쳐준 것을 이해했어요. 일이 저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소박한 남자예요. 저를 제 자신으로 생겼어요. 저를 제 자신으로 사랑해줘요. 제가 가진 것이 아니라 애원하지도 않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오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훈이가 내 허리를 안았다. 할머니 아세요? 뭐라니, 아가야?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여자예요. 아빠가 어릴 적 우리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쁘게 대했지만 할머니는 침묵하지 않았다고 말해줬어요. 할머니는 아니오라고 말했고 제 존엄성을 구했다. 할머니는 아니오라고 말했고 우리 모두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구했고 저는 웃었다. 그 귀는 저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는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젠 그만. 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너무 늦지 않다는 것을. 5년이 흘렀다. 그 비는 영원히 내 인생을 바꾸었다. 오늘
나는 이 작은 베란다에 앉아 지훈이가 13살이 되어 공립학교 친구들과 공원에서 축구하는 것을 바라보며 이 글을 쓴다. 지훈이는 친절하고 성실하며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았다. 내 이야기는 동네에서 전설처럼 회자된다. 수많은 아주머니들이 길에서 나를 붙잡고 내 경험이 어떻게 자신들의 가정의 경계를 설정하도록, 어떤 이들은 은혜를 모르는 자식들의 개인 은행 노릇을 그만두었고, 어떤 이들은 자신을 하인처럼 부리던 남편 곁을 떠났으며, 어떤 이들은 수년간의 감정적 학대 끝에 잃었던 자존감을 되찾았다. 어제 미경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영희 씨, 제 딸이 10년간의 사치품 사라고 저를 쓰레기처럼 적이 없었어요. 이런 내내 사치품 사라고 저를 쓰레기처럼 취급했어요. 그런데 영희 씨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일하기를 듣고 제가 이젠 그만 나는 의도치 않게 나이든 여성들의 지역사회 리더가 되었어요. 할머니 파워라는 카톡방을 운영하며 다 같이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를 지지한다. 선우는 남자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완전히 꽃을 피웠다. 그는 직장에서 승진하여 이제 자기 부서를 관리하고 더 이상 두 가지 일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선우는 저희 집에서 승진하여 이제 자기 부서를 관리하고 더 이상 두 가지 있고 이야기와 없어졌다. 선우는 저희 집에서 세 블록 떨어진 작은 아파트에 사는데 지난 일요일 선우가 말했다.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결정이 가장 해방적인 결정이 될 줄 몰랐어요. 아니요. 수아 대신 엄마를 선택한 거요. 어른이 된 후 처음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지훈이는 우수한 공립학교에도 돼요. 지훈이는 우수한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다. 성적은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다. 성적은 사립학교에 다닐 때보다 훨씬 좋아졌고 이전에는 없던 사회적 감수성까지 키웠다. 며칠적 감수성까지 키웠다. 지훈이가 덧붙였다. 그 집은 우리가 예전에 큰 집에 살면서 엄마가 항상 화내던 때 같대요. 기억한단다. 아가. 나는 지금의 삶이 1000배는 더 좋아. 여기엔 평온함이 있거든. 수아는 2년 전 식당에서 만난 회계사와 결혼했다. 미경 씨가 동네 소문통에서 들은 바에 따르면 그들은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들은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아주 잘 지내요. 행복한 아이예요. 다행이네요. 수아는 잠시 침묵하며 적절한 말을 찾으려는 듯 했습니다. 영희 씨, 그때 영희 씨 말을 다 옳았어요. 모든 것이 다요. 저는 선우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저는 남에게 의존하는 여자였고 소중한 것을 아끼는 법을 배워야 했었지만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존엄성도 함께 담겨 있었다. 저는 원망 없이 수아를 바라보았다. 네가 깨달았다니 기쁘구나. 지훈이에게 안부 전해줄 수 있겠니? 더 이상 가족의 은행이 아니었다. 제 저축은 크게 늘었고 집을 개조했으며 인생 처음으로 해운대 해변에 여행을 가고 중고 경차도 한 대 샀다.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영희 씨, 당신은 10년은 더 젊어 보여요. 그녀는 여전히 저의 가장 친구이자 소울메이트이다. 정말 그렇다. 나는 젊고 활기차고 힘이 넘친다. 74살이지만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다. 지난달 시청에서 사회복지사에서 사회복지를 보내고 있다. 김영희 여사님, 당신의 사례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같은 여성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는 사람들을 이끌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즉시 수락했다. 이제 매주 20시간씩 일하며 다른 할머니들이 존엄성을 되찾도록 돕고 있다. 이는 내 평생 가정을 되찾도록 돕고 있다. 이는 내 평생 가장 만족스러운 일이다. 지난주에는 80살 된 여성이 상담을 받으러 왔다. 김영희 여사님, 제가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옥순 여사님, 저는 69살을 다시 시작했어요. 당신은 온 세상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그녀가 소송을 제기하고 재산을 되찾고 품이 있는 것 저를 찾도록 도왔다. 이제 그녀 역시 다른 여성들에게 노년층의 권리에 대해 지훈이가 제게 충격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대원 사례는 매주 반복된다. 대한민국은 학대받고 무시당하며 가족들에게 착취당한 후
가족들에게 착취당하며 할머니, 제가 어른이 되면 아내에게 잘해줄까요? 왜 그런 걸 묻니? 아빠가 예전에 엄마에게 할머니한테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둔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아가야, 네가 이 점을 걱정한다는 것은 이미 다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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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은 여기는 법을 배운 아버지를 거죠. 제가 언젠가 사람들에게 나쁘게 대하면 할머니가 저를 혼내주실 거죠.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었다. 오늘 아침 커피를 마시며 제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본다. 그 비오는 밤은 전환점이자 저희 부활이었다. 나는 결코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배웠다.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을 배우는 것. 진정한 사랑은 존중과 친절을 포함한다는 것. 친절함은 어리석음과 단절을 포함한다는 것. 친절함은 어리석음과 같지 않다는 것. 당신을 학대하는 가족은 당신의 희생을 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자는 어떤 나이에도 자신의 자는 어떤 나이에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조언을 구하고 저에게 용기를 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의 전화이다. 나는 수년간 침묵 속에서 고통받아온 수천 명의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되었다. 며칠 전 기자가 저를 찾아와 노년층 가정폭력에 대해 인터뷰했다. 김영희 여사님, 당신과 같은 일을 겪고 있는 여사님, 당신과 같은 일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경화로운 것이 낫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의 존엄성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후회하는 것이 있다는 무엇입니까? 너무 늦게 반응한 것뿐입니다. 그 기사는 지난주에 실렸고 제 휴대폰은 끊임없이 울렸다. 전국 각지의 여성들이 전화를 걸어 비슷한 이야기를 공유했다. 어젯밤 지훈이의 수학 숙제를 돕다가 지훈이가 제 마음을 가득 채우는 말을 했다. 할머니,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영웅을 쓰라고 하셨는데 제가 할머니를 쓸 거예요. 할머니를 쓸 거예요. 오늘 5년 후 제 운명을 바꾼 그 비오는 밤으로부터 5년 후 저는 용감했다고 확신할 수 있다. 저는 편안함보다 존엄성을 선택했다. 저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과 손자까지 구했다. 나이 든 여성들이 고개를 들고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을 존중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이야기가 가치 있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때로는 한 여성이 이젠 그만 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만.